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와, 드디어 대장정입니다. 자, 실은 우리가 작년부터 2년 동안 뭐 이렇게 교과서부터 조금 다루다가 야,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다 해서 조금 쉽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비록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학의 큰 틀을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을 해서요. 기하, 함수,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드디어 오늘 확률과 통계의 날입니다. 자, 어떻게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정리하셨나요? 자, 사실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드디어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미분, 적분도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학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생활이 더 가깝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냈던 미적분이 뭐 컴퓨터나 이런 데로 다 쓰이는 거고 일상생활에 가깝다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표현도 많이 쓰고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학문이 사실 확률과 통계거든요. 그래서 응용수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우리가 대학교를 가도 통계학이라는 이제 교과가 따로 있죠. 근데 그럼 일단 확률과 통계가 뭐냐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려 하는데 일단 이름을 보고 대충 드는 생각은 뭐 확률을 다룰 거고 통계를 가지고 놀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정확해요. 일단 이 통계는 사실 수학적으로 별로 크게 의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통계를 붙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논하겠지만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걸 구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거니요. 어쨌든 어디에서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들 기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확률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는 좀 더 응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순수 수학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오늘 볼 경우의 수나 확률들은 좀 더 순수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는 수학은 그 순수 수학에서 조금 응용 수학으로 뻗어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학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전문화된 게 회계학과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학과 이 세 가지로 응용 수학의 대표적인 학과를 한번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통계라는 거는 이미 있는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흔히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후보를 지원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다 답을 이끌어내고 그럼 똑같은 시민들이 거기에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뽑아내는 그 응용수학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확장된 게 어떻게 보면 사회학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수학이라는 게 꼭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밀접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자, 확률 얘기부터 한번 이어서 해보실까요? 자,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고 보면은 2학년 때 우리가 확률이나 통계 이런 걸 처음 배울 때 보면은 먼저 배우는 게 그럼 확률을 배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놀라운 거는 경우의 수라는 걸 먼저 배우고 확률을 배워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단순히 일어나는 순서냐? 라고 한다면 이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가서 쭉 이어지는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먼저 경우의 수를 1번으로 한다 치면은 그 다음에 2번으로 따라오는 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배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순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질문이 들겠죠. 아니 분명히 이름에서 확률을 넣었는데 왜 경우의 수를 정작 먼저 배우지? 라는 의문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의문을 일단 의구심을 풀어보려면 일단 경우의 수와 확률이 가까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자, 흔히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경우의 수가 한자로 그냥 확률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로 나눈 이유를 좀 덧붙여서 한번 설명해 보죠. 조금 두 개념이 둘 다 비슷한 곳에 쓰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에서 막 쓰이니까 좀 비슷하게 아니면 같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크게 분류할 수 있는 큰 차이들이 있어요. 먼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으로 풀어쓰자면 좀 기니까 한마디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냥 가지수 세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 그냥 개수 세는 거예요. 개수 세기. 그냥 그게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이거는 실제 경우에 좀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져서 예를 들어서 앞면이 6번 나왔다고 할게요. 앞면이 6번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번에 몇 번이냐 하면 6번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10번 던져서 6번 나왔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는 총 6번이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경우의 수는 6번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인데 주사위를 이번에 굴려가지고 주사위 6면 중에서 1 무조건 숫자 1만 나와 있는 면이 몇 번 나올까? 총 6번 굴렸더니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1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번엔 6번 중 한 번이었다. 한 번이었다. 이렇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가지수, 개수들 중에서 딱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왜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동전을 총 10번 던졌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6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이 수라는 키워드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올 확률은 비율적인 면이 존재하는 데 반해 경우의 수는 그냥 수다. 그냥 내가 몇 번 던져서 몇 번 나오고 내가 뭐 로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은 좀 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로또를 했을 때 몇 번을 해야지 좀 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될까. 한 260번 했는데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확률? 이런 게 확률이라면 경우의 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경우의 수. 좀 수라는 개념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사위는 당연히 6분의 1이겠고요. 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10번을 던졌을 때 6번이 나왔다. 자,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게 오늘 사실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했었던 부분인데 이 확률 부분을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확률의 수학적인 개념, 실제적인 개념과도 연관됐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약간 애매해서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이 확률이라는 걸 보면은 그럼 확률과 경우의 수가 뭔 차이가 있냐. 확률은 뭐 수 아니냐 해도 확률은 제가 비율이라고 얘기했었죠. 왜 비율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좀 확률이란 말을 쓸 때 보면은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좀 많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야, 쟤 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가능성을 좀 가능성을 수로 좀 수치화시킨 게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또 비율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셨어요. 2분의 1. 퍼센트로 이제 나타내면 50%겠죠. 50%.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죠? 사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2분의 1이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니까. 당연히 2분의 1 아니에요? 라고 우린 무의식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굳이 개념을 배우지 않아도. 그럼 왜 2분의 1이었냐?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만 본다면은 동전의 면의 개수는 총 2개예요.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치자면은 실제와 다르게 이론상으로 보면 이 앞이 나오는 거랑 뒤가 나오는 건 분명히 한 번 똑같은 확률로 똑같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2번이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건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앞면이 나오는 횟수랑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문제점이 발생하죠.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10번 던졌을 때 6번이 나올 거고
이게 10번이 아니라 숫자가 엄청 커져서 뭐 일시백천 만번인데도 얘는 정확하게 반띵이 안 돼요. 5010 이거는 되게 잘 나온 경우고 더 안 나오면 5100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이란 건 우리가 분명히 비율로 정의했는데 그 비율로만 정의하는 확률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상으로 정의하는 확률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겠지만 좀 실제적으로 보면은 안 들어맞는 때가 있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좀 자세하게 드러내는 확률의 정의를 좀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 동전의 경우에서 그대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동전을 수도 없이 계속 던집니다. 수도 없이 계속 던져요. 사실 10번 던졌을 때 6번이 났으면 이걸 확률로 나타낸다고 치면은 10분의 6이 되겠죠. 60%인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좀 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너무 적은데? 너무 적으니까 좀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니야? 해서 아, 그럼 100번 던져봐. 그러면은 좀 절반에 비슷해지겠지 라고 해서 100번 던졌더니 58. 좀 비슷해졌어요. 100분의 58. 58%죠.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더더더해요. 그래서 10만 번 했다고 쳐볼게요. 10만 번 했으면 이제 많이 비슷해졌어요. 한 5만 100 5만 100 한 이 정도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10만 분의 5만 1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보다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의하는 이런 종류의 확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비율만 나타내면은 약간 부족하니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가 실생활에서 최대한 근사치를 내기 위해서 계속 던져, 계속 이 사건을 만들어.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정확하게 이 2분의 1로 딱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2분의 1에 많이 비슷해지고 있죠. 약간 미분에서 근사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듯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자, 여기서 이제 확률에서 비율과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찾아갖고 확률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동전은 앞면 뒷면 두 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분의 1. 자, 50%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10번 던져서 6번 나왔을 때 60%. 뭐야, 확률은 반반인데 60%네?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구 타자가 3할 1푼 6리입니다. 그래서 3할 때 타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번 중에 3번은 이제 안타를 쳤다는 뜻인데요. 이 타자가 한일전에 뛰어갖고 새로운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타자의 비율이 3할 때 타자가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 타자가 10번 한일전에서 1할의 타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비율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비율은 이미 현재까지 돼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을 조금 뜻하는 의미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는 말은 이 비율을 통해서 예측하는 의미를 조금 더 포함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이 중요 키워드는 바로 비율과 가능성. 하지만 이 비율은 조금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결과물, 가능성은 이 현재의 결과물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가 조금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앞면 10번 중에 6번, 확률은 50%인데 6번이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럴 때는 야구의 3할 때 타자가 새로운 게임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비율이라 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이 딱 떨어진다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비율의 개념이었던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론과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동전을 던졌던 이러한 방식으로 얘가 결국은 2분의 1로 다가가기 때문에, 어쨌든 2분의 1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너가 무한히 계속 하다 보면은 2분의 1이 거의 되지 않냐. 그렇죠. 예측할 수가 있죠. 네, 얘가 어쨌든 2분의 1과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다가가는 값을 확률 2분의 1을 이제는 우리는 확률이라 하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미분적분과 약간 다름을 느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 일상생활과 연관이 돼 있다는 느낌이 크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설명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처진 느낌이 있는데 가능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얘가 바로 실생활과 접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바로 확률로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속 염두에 둬야 할 거는 확률과 통계는 특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연관돼 있는 학문이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확률을 얘기를 해봤어요. 비율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했었고, 비율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와의 차이점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쨌든 개수를 이 사건이 뭐 몇 번 일어나는지를 얘기했던 게 개수가 경우의 수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오케이, 일단 간편하게 분류를 해보면 경우의 수는 좀 더 그냥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숫자, 횟수, 일어나는 횟수, 뭐 수 이런 게 경우의 수야. 오케이, 이건 알았어. 그리고 확률은 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수였다면은 확률은 좀 더 비율적인 면, 그러니까 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사건에서 얘가 몇 번의 비율로 일어났는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확률이구나 라는 거야. 난 알았어.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왜 얘네 둘을 같이 배울까? 얘는 분명히 얘기했던 대로 수를 보는 거고 얘는 비율을 보는 건데 그럼 뭐가 비슷해서 뭐가 연관돼서 얘네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럼 뭐가 도대체 연관되냐? 가장 크게 연관되는 점은 확률이 경우의 수를 통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결국은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 확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3할 1푼 6리라고 해볼게요. 3할 1푼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타자가 3할 1푼 6리를 쳤다고 해볼게요. 어떤 타자가 야구에서 3할 1푼 6리를 그 정규 시즌에 쳤다고 생각해보면은 진짜 쉽게 환산하면은 100타석 나가서 100타수 나가서 1000타수 나가서 말이 안 되는 수치지만 1000타수 나가서 316번을 쳤다는 거죠. 치는 게 이렇게 되고 못 친 횟수도 684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자가 칠 확률을 나타냈던 게 3할 1푼 6리인데 이 방식을 계산해보면 1000분의 316 이런 비율을 나타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죠? 이 1000은 어디서 나왔고 이 316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1000은 이 타자가 타석에 썼던 타수의 모든 경우의 수예요. 내가 못 쳤건 전체 모든 경우의 수, 일단 일어났던 모든 경우의 수를 밑에 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 316번은 뭐냐?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못 친 횟수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얘가 친 횟수가 몇 번이지? 해서 친 경우의 수가 316번이었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수치로 나타내니까 0.316, 3할 1푼 6리가 나왔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시로 봐도 확률을 나타낼 때 어떤 방식을 쓰였냐면은 일단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결국 확률을 나타내고 싶고 확률을 알려면은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된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렇게 타자가 치고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면 돼요. 그냥 덧셈하면 돼요. 얘가 144타수 중에서 18번 쳤다. 그럼 이거 그냥 단순 셈으로 계산하면 되고 한 번씩 더 칠 때마다 우리는 1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쳤는데 얘가 이번에 안타를 못 쳤네? 그럼 145분의 18이 되는 거고 얘가 한 번 더 쳤는데 이번에 안타예요. 그러면 1씩 더해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한 번씩 더해지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건 문제가 쉬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아까 얘기했던 통계학이 있었죠. 이게 사실 실제로 다루는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배우는 게 원순열이라는 건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뭐 어떤 거 얘기하냐면 뭐 이런 거 이 원 탁자에 있는데 8명을 이 탁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고 싶어. 그럼 이 앉혔을 때 얘와 얘가 이웃하게 있을 확률이 몇이야? 얘와 얘가 이렇게 이웃하게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건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은 복잡하죠. 근데 그걸 일단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 원에 뺑 둘러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할 거고 그리고 얘네 둘이 이웃하면서도 그 순서를 유지할 경우의 수를 또 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할 줄을 모르면은 내가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타율 같은 확률이야.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타수분은 그냥 내가 친 확률 그냥 안타의 비율 이것만 계산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통계학에서 다루는 이런 어려운 막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순열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확률을 알고 싶으면 이 경우의 수부터 일단 너가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 더 얻는 거는 굳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같이 배우는 이유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면은 경우의 수가 이 확률과 통계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런 거예요. 내가 공사장에 가서 어떤 공사를 할 때 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발달해서 뭐 포크레인 별거 다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세한 이 건물의 세세한 틀을 잡을 때는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인 기술들 이런 뭐 막노동을 한다고도 하지만 그런 이제 기술자들의 기본적인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확률에서의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수저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젓가락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음식 짚을 수 있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단계적으로 이 경우의 수가 확률을 구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8명의 경우의 수 얘기를 했는데 공식으로 짧게 한번 표현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관한 공식이랑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여태까지 기조로 나타냈던 게 사실 미적분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이유는 이게 공식 같은 게 막 있을지라도 좀 최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는 순간 뭘 설명을 해야 하냐면 전에 미적분에서 리미트라는 개념을 좀 못 설명해가지고 정확하게 기호가 복잡하니까 못했던 것처럼 얘도 막 NPR 뭐 NCR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네를 이용해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기호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말로 하니까 되게 쉽게 이해는 다 갔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해서 표현하는 거라겠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한 기호들이 되게 상징적이고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하지 않고 이 말을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이 수학적인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학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수학적인 기호들을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공식을 외워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이걸로 약속한 것들이 바로 수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시와 음악 그 다음에 수학은 같은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고 수학이 아름다워 그랬다가는 어디 가서 한 대 맞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바로 이 간단한 기호로 패턴을 발견해서 표현한 약속들, 상징, 기호들 여기가 바로 시와 음악과 수학이 맞닿는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이제 통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어서 이제 통계를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요즘에 제일 핫한 머니입니다. 머니. 돈이죠. 머니.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죠. 네. 그럼 이야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를 네. 바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주식을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수학 교수님들이 주식 프로그램 많이 돌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인데 이 주식 인베스트 투자 이렇게 대표가 돼서 AI로 이 공식을 해갖고 하는데 잘 안 맞는다고 하대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좀.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 자 일단 먼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었고 약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낌만 잡자면은 경우의 수는 좀 더 약간 경우의 수가 좀 더 힘들다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약간 얘는 되게 일자리 막 구하고 막 남 밑에서 일하고 되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느낌인 거예요. 좀 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일일이 좀 더 다 세줘야 하는 느낌이 세요. 한마디로 좀 노가다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그냥 우리가 노가다 직업이라고 하듯이 일일이 다 세줘야 돼요. 좀 얘가 더 힘들어요. 그 반면에 확률은 좀 귀공자예요. 귀공자. 우리가 이미 힘들게 계산해놨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비율만 계산해주면 좀 심플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확률과 경우의 수는 차이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를 덧붙이면 우리 아까 타율을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이 3할 1푼 6리까지는 다 세갖고 확인을 했을 건데 3할 1푼 6리라는 이 확률을 딱 갖고 있으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거든요. 저 사람은 10번 중에 3번은 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걸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는데 이게 쉽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프로그램에 AI가 프로그램을 결국은 해서 돌려가지고 얘가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초이스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대로 이제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럼 보면 이 원리를 보면은 얘도 어떻게 하냐 결국 확률 기반인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AI 주식판에서 돌았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선택 그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갖고 있냐 버리냐 이런 거를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얘는 여태까지의 트렌드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경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일단 소비자를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거고 그 여태까지 있었던 최근 경향을 파악해서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식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운영할 때는 좀 더 약간 느낌적인 거에 의존하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한다 해도. 근데 AI에 맡기면 조금 어떤 느낌은 최대한 내가 합리적으로 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현재 주변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 이런 상황도 정치적 이런 상황도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뿐더러 기본적인 여태까지 있었던 소비자 경향이랑 상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파는 게 낫겠다. 확률적으로 아니면 이거는 파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가격이 더 올랐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내려갔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AI도 결국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좀 이게 낫겠다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확률이 계속 들어맞냐?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다 했잖아요. 이게 사실 AI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대로 원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운적인 요소가 좀 크게 가미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주식에 관해서 확률을 구할 때 아무리 우리가 확률을 다 일일이 계산하고 그걸 확률을 토대로 한다 해서 우리 주식이 우리가 원하던 대로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외부 변수가 항상 등장하고 짜증나죠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은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식은 확률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쵸. 단순히 우리가 확률적인 요소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 고도의 심리전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네는 이런 상황에서 좀 팔려 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난 파는 게 맞을까? 이런 심리전도 포함될 뿐더러 갑작스러운 외부 변수가 들어오는데 운적인 요소가 사실 너무 커요. 근데 이걸 단순히 수학적인 수로만 계산하는 AI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사실 좀 미완성적인 면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약간 확률이라는 면이 애초에 실생활을 쓸 때 완전하지 못했던 평소의 수학과는 다른 우리가 보통 했던 깔끔한 수학과는 다른 약간 엄밀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확률을 나타낼 때도 애초에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한히 많은 횟수를 반복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보면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 확률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나타내는 확률은 깔끔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확률과 응용되는 부분들은 절대 깔끔하게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0분의 6이면 2분의 1에서 어쨌든 10분의 1만큼이라는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오차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 판매 경향에서도 조금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했던 자,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확률이라는 이 수학의 분야, 이제 가장 응용 수학에 가까운 확률과 통계인데 실제 AI라는 것도 네.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능동적 추론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추론, 예측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 뇌 이런 신경망 시스템도 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다 인식하고 소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 거다라고 뇌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능동적 추론이라고 하고 현재 AI가 바로 이런 기법으로 계속 신경망을 분석을 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게 환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보이는 거 뭐라고 표현하죠? 단어가 갑자기 안 생각나네. 환시는 약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고 뭐라고 하지? 뭐라죠? 약간 착시 효과? 네, 착시. 네. 우리 그림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림 보면 막 이렇게 착시 효과 해갖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다르게 보여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뇌가 자기 멋대로 예측한 이 능동적 추론. 그럼 수학에서도 이 확률과 통계 분야가 앞으로 이 AI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더 응용 학문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갑자기 들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점은 확률도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깔끔하지만 아까 계속 결국 얘기해서 얻어낸 결론은 일상생활에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금 미적분이나 계산했던 거랑 이런 거랑은 약간 깔끔하지 약간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완전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확률을 어떻게 보면은 보완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결국은 AI가 운영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능동적 추론도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추론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시나 이런 느낌으로 결국은 능동적 추론이 아무런 데이터를 기반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추론해버린다면 이런 착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 아무리 AI더라도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AI 시스템을 현명하게 운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좀 더 현명하게 운영을 해야 할 거고 확률을 바탕으로 결국은 능동적 추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뭐 나비 효과다. 그렇죠. 네. 저기 태평양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저쪽 유럽에서 막 태풍이 돼갖고 불어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외부 변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을 이 양자 컴퓨터는 그냥 간단하게 몇 초 만에 끝내버린답니다. 100년이 뭐 걸릴 것도. 그렇다면 이제 이 나비 효과까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는데 예측 가능한 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현재 삶이나 뭐 특히 사업 같은 거 할 때 운적인 요소가 사실 많이 존재한다는 걸 단순히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인데 저도 실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가 정말 발달해서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정말 발달된 형태로 구현이 된다면은 발전된 형태로 구현이 된다면은
과연 그 1%조차 남아있는 그 미래조차도 좋지 않은 거라면 정말로 예방해버리는 사회가 올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게 현실이긴 해요. 왜냐면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1%조차도 확률적으로 막 계산해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걸로 미래는 차단해낼 수 있는 기술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앞으로 이제 전문직을 대체할 뭐 여러 가지 그런 직업을 뽑아봤는데 AI가 대체할 최고 전문직 직업이 의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나라별로 어차피 임상수가 다르겠죠. 그쵸. 환자 성향이랑. 그래서 처방전을 AI가 내릴 때 더 이상 이제 그 특별한 외과 수술 빼고는 처방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모든 게 무의미하고 성취감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지옥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지옥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욕구도 없고 그냥 들어놓아서 상상만 하고 그것마저 귀찮아서 이제 사라지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무슨 만화 같은 데서 본 지옥의 풍경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지옥의 풍경이다. 자, 여러 가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 배분하면서 우리 확률과 통계 얘기를 했는데 통계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언급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에서 다루는 내용은 조금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통계 우리가 확률만 다뤘죠. 근데 통계는 조금 더 다를 요소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이런 분포도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좀 조사를 했다고 볼게요. 소비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뭐 이건 좀 어이가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결과이긴 하지만 애초에 분류 대상 자체가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 업계 관련해서 자기는 가장 좀 정부가 국가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밀어줬으면 좋겠다 문항, 그리고 아니면 의료 업계 그 외에 뭐 식 먹는 거와 관련된 그 외에 뭐 술 이런 거에 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200명은 요게 투표를 했고 300명은 요게 투표를 했고 700명은 요게 투표를 했고 500명은 요게 투표를 했다 칠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확률이라는 걸 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애초에 확률이라는 걸 구하기도 힘들고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생각해볼게, 스포츠를 굳이 여기서 몇 %인지 구하고 의료가 몇 %인지 구하고 식산업이 몇 %인지 구하고 주류가 몇 %인지 구하면은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함정이죠. 수학을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편하게 나타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이렇게 몇 %를 나타내면 오히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또 뭐 어떻게 나타내냐, 분포도를 나타내거든요. 분포도라는 게 뭐냐, 어떤 쪽에 좀 치우쳐져 있냐, 이거를 굳이 숫자로 나타내지 말고 좀 이런 표에다가 얘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점과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도수분포표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좀 제가 이걸 왜 굳이 언급을 해드렸냐면,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확률과 경우의 수에만 집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처럼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분포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수분포표를 활용할 거고, 이 통계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라면은 미래 예측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확률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라면 당연히 확률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기했던 거는 통계는 좀 더 응용학문이라고 했잖아요. 확률과 경우의 수는 순수학문을 정의를 했다면 통계는 어디까지나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경향은 뭐 하나에 집중해서 뭐 한 방식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히스토그램,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확률을 그대로 계산하는데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그 방식에 맞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통계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정말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현실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주식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고
조금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수업을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워크북을 또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능하다면 아까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어떤 기호나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다뤄줘야 사람들이 네,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네.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그리고 이 수학의 개념의 이 수분 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정말 어떤 질문에도 이렇게 척척척 대답하면서 이게 소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자기가 생각하고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